자, 18에서 21번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18번 보면 아마 틀렸다면 5번 찍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선제 5번에서 인물의 행적에 대한 요약적 진술을 통해,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뒷부분이 없습니다. A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판단은 빨리 중지해버릴 거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다음에 3번이 정답인데, 여러분 이거 잘 봐. 대화가 직접 인용됐다야? 대화 내용을 통해서야? 그쵸? 그러니까 A 부분에는 뭐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대화가 직접 인용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고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것만 드러나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통해 이건 인정할 수 있죠. 다음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인물들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것도 맞잖아. 따라서 답이 3번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 대화? 대화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데 3번 안 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또박또박 읽는 것도 중요한데 선지도 또박또박 읽어줘야죠. 선지도. 자, 다음에 21번 가겠습니다. 21번. 여러분 21번에 별표 하나 줘보고. 그 21번 있잖아. 21번 틀리게 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대충 읽어서요. 그러니까 무슨 독해법이 뭐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학 문제를 잘 득점하기 위해서는 뭔가 놀랍고 신비한 방법이 따로 필요하다고도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1번 문제 위에다가 적어봐. 대사 주변에 직접 제시. 대사 주변에 직접 제시. 그냥 이거 쭉 따라가면 된다고. 대사 주변에 직접 제시. 자, 무슨 말이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가보냐면 6쪽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밑에 두 번째 단락 갑시다. 서촉이 강성하여 장안을 엄습하고 대사마 출사하였으나 폐암에 국가위급이 조석에 있는지라 천상의 무창성이 조선 신라 조정에 태어났다고 하니 그 이름에 학자 있고 나이 어린 영웅이니 그 사람을 구원대장으로 보내라 하였거늘 왕이 다 본 후에 빨간색 밑줄 크게 놀라. 그 다음에 대사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사는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왕이 크게 놀라서 하는 말인 것이. 보내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죠. 이는 반드시 경험 청압이나 국가의 중요한 신화일 뿐 아니라 국혼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보내리요. 그러니까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는 국가의 중요한 신하야.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아직 국혼이 마무리되지가 못했어. 그러니까 왕은 어떤 심리인 거지? 보내기가 싫다. 이윤학이 아래어 왈 신을 아끼사 중원에 구안을 거절하시면 이는 주변국에 비웃으며 살 뿐이 외다. 지금 국가에 간사하고 흉한 일이 없고 국가의 기강은 바로 서 있사오니 다른 근심이 없는지라. 파란색 밑줄 신이 제주 없사오나 가기를 윤허하시면 충성을 다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윤학은 어떤 입장인 거죠? 자기는 가고 싶다 이런 입장인 거죠. 왕이 종시 윤허치 아니하시고 궁중에 머물라 말씀하시니 밤이 늦음에 상서 달빛 아래 자복리에 올라 빨간색 밑줄 방황하다가. 묻겠습니다. 왜 방황하고 있는 거죠? 왕이 윤허하지 않으니까. 그쵸? 아니 여러분 이 정도로 잡는데 뭔가 별다른 독해법이 필요합니까? 다 주고 있잖아. 그죠? 다 주고 있죠? 다음에 옥소를 대어 한 곡조를 푸니 소리 청하여 신선이 하각할 듯 하더라. 자, 7쪽으로 갑시다. 자, 7쪽. 7쪽에서 중간쯤에 왕과 중전이 칭찬하시고 보일 거거든? 찾았습니까? 자, 파란색 밑줄. 왕과 중전이 칭찬하시고 파란색 밑줄 왕과 중전이 칭찬하시고 등을 어루만져 왈 어지다 우리 아해여 애적 숙녀에 부끄럽지 않도다. 자, 근데 빨간색 밑줄 중전이 인하여 상서가 전장에 나가며 심히 꺼리거늘. 자, 다시 여기서 중전에 내면 뭐죠? 상서가
전쟁에 나가는 걸 싫어하다 맞습니까? 그쵸? 꺼리건을 다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인물의 간접제시까지 안 가도 돼. 거기까지 안 가도 그냥 감정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 아니, 이거 해석하는데 놀랍고 신비한 독해법이 따로 필요해? 자, 공주말. 신첩은 들싸우니 장부 세상에 남해 사방에 뜻이 있나니 파란색 밑줄 어찌 구구이 신라 조정의 부기만 탐하오리까. 그러니까 이윤학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신라 조정에만 두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이죠? 전쟁에 내보내서 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전쟁은 위험한 곳이라 멀리 헤아리지 못하고 부마 간택을 이미 정하심에 신첩이 귀한 몸이라 송별하자니 염려가 없다 하오리까마는.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될 사람인데 전쟁터에 나간다는 게 왜 걱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성공하여도 신첩의 경사요, 불행하여도 신첩의 박덕이오니.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벌어질 일을 내 팔자다 맞습니까? 어렵지 않은 얘기죠. 혼인은 인륜의 대사라 아녀자가 말씀할 바가 아니오나 생사의 경계에 조그만 혐의를 꺼리리까 엎드려 빌건대 며칠 내로 성례하사 둘 모두 시간을 다툼이 없게 없어서. 그러니까 중원으로 내보내기 전에 뭐부터 빨리 처리하자? 결혼부터 빨리 처리하자 이런 얘기죠. 결혼한 뒤에 내보내자. 이게 지금 이 공주의 주장인 거지. 왕이 크게 칭찬할 왈, 내 미처 생각지 못하였도다. 파란색 밑줄, 중전이 또한 큰 소리로 칭찬하시고. 자, 묻겠습니다. 여기서 중전의 내면 뭐죠? 공주의 말을 칭찬하고 있으니까 중전은 어떻게 입장이 돌아서게 된 거지? 그치, 내보내는 걸로 입장이 돌아서는 거죠. 이해돼? 자, 그러면 21번에 선조 5번 갑시다. 자, 여기 이 부분. 왕이 국헌의 핑계로 중원의 구안을 거절하려 하고 공주가 며칠 내로 성례하려는 것을 보니 왕실의 혼인은 대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주가 며칠 내로 성례하려는 것을 보니 여기서는 뭘 해석해낼 수 있죠? 오히려 중원의 요청에 응하자는 입장 아니야? 그쵸? 하나는 거절, 하나는 응하자. 이 둘이 같이 묶일 수가 없죠. 정답 5번. 이해되죠? 그쵸? 그 다음에 공주의 말을 듣고서 중전이 칭찬했잖아. 네 말이 옳네. 묻겠습니다. 이게 별다른 독해가 필요한 겁니까? 얘는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급하게 읽으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발췌독해서 읽어야지 라고 하면 이거 정답 낼 수 없어. 그래서 21번 틀렸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 이 선제에서 문제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찾아가서 따로 본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 이렇게 읽으면 분명히 다 틀리게끔 출제자가 장치를 한다니까? 그죠? 내가 지난주 월요일에 상담하다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를 좀 전달해 주겠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2년 동안 내 수업 듣는 친구야. 2년 동안. 그런데 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 선생의 수업 중에 테크니컬한 부분, 이건 내가 좀 취재 선택할 만하다. 내가 이건 수용할 만하다. 이런 것만 따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만 문제풀이할 때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내가 문장 덜렁덜렁 읽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결국에 똑바로 읽어야 더 빠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근데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쌤 그렇게 읽으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 질문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잘 생각해봐. 실제로 오래 걸렸다야? 오래 걸릴 것 같다야? 그쵸?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해봤다는 얘기죠. 본인의 고집 때문에. 본인의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미 전제로 깔린 상태에서 내가 하는 얘기가 추가로 들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21번 틀린 사람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급해서 빨리 읽었는데 근데 그럼 해결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내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으면 되게 느릴 것 같죠. 해봤어? 시험장에서 해봤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지 않다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 왜냐면 2년 동안 내 수업 듣는데 성적 안 오르면 그 진짜 내 책임이거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문장 설렁설렁 읽어서 틀린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런 흔적이 보이면 답변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질문 가져올 때. 근데 저번 주 월요일에 이 질문 가져왔는데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졌어.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선생님, 한 번은 제가 평소에 푸는 대로 하고 한 번은 문장 또박또박 읽어서 이 문제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던데요? 그 막상 해보니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이 70점 이 초반, 60점 후반 여기서 자꾸 정책이었거든. 왜냐? 근본적인 태도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21번 틀린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해 줘야 돼. 진짜 무겁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쭉 읽어 내려가기에 너무 마음이 급한데? 그럼 이거 해결 안 돼.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느껴봐야 돼. 아, 쌤,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또 시험 문제 풀 때는 와, 급하니까 안 되겠어. 그러는 순간 이게 나락이죠. 그러는 순간.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쌤이 뭘 강조했죠? 오늘 독서 3문제, 문학 1문제 정도는 이미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욕심이 많아지면 많은 문제를 풀고 싶어 하거든.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급하게 흘러가게 되죠. 이런 문제 풀이가. 그럼 오히려 악영향이야. 알겠죠? 또박또박 읽고서 아, 이거는 내 목표에 맞게 이번 시험지는 몇 문제까지만 풀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남은 거 추가로 풀어봐야지. 이렇게 접근해 몇 문제라도 더 치워 짜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시험 치를 때마다 오늘은 한 문제 더 풀어볼까? 오늘은 또 한 문제 더 풀어볼까?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그 고집 있잖아. 이거 좀 버려줘야 돼. 국어 강사로서 진짜 성적 올리기 힘든 타입이 노베이스보다 고집 센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받아줄 수 있어. 근데 질문 받을 때 약간 좀 나의 내면에 답답함이 남아있죠. 왜냐? 문장 설렁설렁 있는 게 보이거든. 시험 문제 풀 때도 21번 같은 게 틀렸다. 바로 이게 진단 내려주거든. 아, 내 수업 듣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고 있구나. 그렇죠? 급하다는 이유로. 여기서는 여러분 왕과 그 다음에 이윤학, 공주, 중전의 내면 파악하는데 별다른 기술이 필요합니까? 심지어 얘는 간접제시도 필요 없어. 대사 주변에 다 줬잖아. 근데 이것마저도 안 읽고 넘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21번은 독해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습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 습관의 문제. 넘어갑시다. 자, 22에서 26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23번에 선제 1번 별표. 23번에 선제 1번 별표. 자, 23번에 선제 1번 위에 적어봅시다. 22년 예비시행, 이광수의 부정. 22년 예비시행입니다. (22년) 예비시행. 자, 앞에 봅시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에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오던 사업의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여러분 진짜 깨달았다야 깨달은 듯하냐? 자, 생각해 봅시다. 와, 진짜 같아. 진짜라는 얘기입니까? 이미 전제가 뭐죠?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이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닌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비와 상징에서는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관계가 똑같지 않다라는 게 이미 전제로 깔려 있다고. 이해됩니까? 뭐뭐인 듯이라고 얘기하면. 자, 전체 4번 가보면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돼야 돼 이거. 깨닫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걸 깨달은 것과 깨달은 듯한이라는 건 좀 다른 얘기다. 맞죠? 이미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다고. 물론 이 시험지에서는 뒷부분도 틀리긴 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지문 가에서 이수 있죠? 이수. 이수에 종장 갑시다.
손간에 술덩이를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벗이 오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첫 번째 해석이. 그쵸? 자, 묻겠습니다. 진짜로 벗이 오고 있는 거야? 벗이 오는 것 같다야? 같다죠. 그쵸? 그래서 23번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벗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 근데 그래도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봐봐. 이미 벗이 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 내면에선 기다림이 있을 이유가 없죠. 이미 오고 있는데. 이미 오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뭘 더 기다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23번,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고. 됐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얻어갈 건 첫 번째 해석으로 봤을 때 이광수의 무정 끌어와서 같이 기억하는 게 좀 더 얻어갈 게 많지 않나. 자, 이해 됐죠? 그래서 23번에 1번 삭제. 다음에 선제 3번 정답인데 얘는 지문나 해설하고 나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문 나러 갑시다. 정철의 장진조사. 여러분, 우리 철이 형 작품이 또 나왔죠. 근데 이게 전문이라서 장진조사가 연기가 될지 글쎄 쌤이 좀 약간 회의적이긴 한데 뭐 평가원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보긴 해야 될 텐데 지금 25번이 오답률이 61%. 근데 문학 분석표에 비해서는 좀 정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즉 문학 분석표에서는 정답률이 26%니까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근데 난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특 문학작품 정리 잘 안 했구나. 그쵸? 게다가 이거는 정철 작품이기도 하고 이게 전문인데 시험지에 실려 있는 게 뭐 여러분 다른 공부하느라 바쁠 테니까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회로 정철의 장진조사 내용을 잘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은잔인데 은술잔인데 선조가 정철한테 하사한 그런 물건입니다. 정철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이 사람이 5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내 생각에 약간 간 경화로 죽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정철이 술버릇이 아주 고약해서 좀 적이 많았다 그러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적도 많고. 그래서 선조 임금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거 술잔 하사할 테니까 너 이거로 딱 하루에 한 잔만 마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들리는 썰로는 이 술잔이 이렇게 얇게 넓게 펴진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 그 조그만 소주잔 크기 정도였던 거죠. 오늘날에. 그렇죠? 그런데 정철이 보더니 이것만 마시고는 내가 하루 알코올 할당량이 충족이 안 됐는데 보니까 이게 은술잔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대장간 가서 얇게 두드려 편 거지. 그래서 작은 술잔이 이만하게 커졌다. 뭐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철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럴만 하겠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임금의 하사품인데 마음대로 만질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긴 한데 첫 번째로 해석하는 게 우리 문학작품 정리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술 한잔 따라 먹으면 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걸 따져야죠. 오늘날에 비해서 조선시대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훨씬 높죠. 훨씬. 그래서 이걸로 마시면 오늘날에 같은 양의 한 3배, 4배 마신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그죠? 물론 그래도 술고래한테는 부족할 텐데. 그래서 질문 다음 위에 적어 봅시다. 권주가. 자, 본문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줄에 무슨 표현이 나오죠? 한 잔 먹자. 바로 표현 나오죠? 파란색 밑줄. 한 잔 먹자. 또 한 잔 먹세 그려. 꽃 꺾어 산 넣고 무진무진 먹세 그려. 이 몸 죽은 후면 끊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 똑바로 읽어봐. 지금 중장의 첫 번째 구절이 이 몸 죽은 후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죽은 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장 자체가 뜻이 그렇잖아. 그렇죠? 쥐기 위에 거적 덮어 졸라 매어가나. 밑에 적어봅시다. 죽음 1.
조금 말에 어폐가 있긴 하지만 뭐 초란 죽음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유소 보장에 만인이 울어가나 옆에 적어 봅시다. 죽음이. 자, 얘네들은 공통점도 있으면서 차이점도 있어. 죽고 나서 배웅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많이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일행들이 막 따라가면서 이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 근데 하지만 어쨌든 둘 다 뭐죠? 죽음인 거죠. 그렇죠. 정철할 땐 이게 중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죽고 나면 이렇게 죽든 이렇게 죽든 이렇게 죽든 가기만 가면 누런의 흰달 가랑 및 굵은 눈 회오리 바람불주에 빨간색 밑줄 뉘 한 잔 먹자 알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죽고 나면 뭐 할 그런 기회가 없다? 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살아있을 때 무진무진 먹자 이런 뜻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초장에 꽃값과 산 놓고 무진무진 먹살 그려. 이게 무슨 뜻이냐? 남자들은 또 대학 가면 많이 합니다. 쌤도 대학 가서 지금은 술을 거의 잘 못 마시는데 약간 좀 알코올 부심이 있었거든. 네가 나보다 술 있어야 되고 오늘 대작하러 가자. 그래서 테이블 위에다가 소주 딱 놓고 한 잔씩 홀짝홀짝 같이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주병이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알바가 치우러 오죠. 한마디 하죠. 어이 치우지 마세요. 얼마 마셨는지 봐야 된다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 잔 마실 때마다 가지 꺾어 놓고 한 잔 마실 때마다 가지 꺾어 놓고 이 정도 마셨네 뿌듯하는 거지.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좀 문학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문학 교과서에서 이런 거 자꾸 강조하는 게 약간 좀 불만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주 배우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음주에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중장에 빨간색 밑줄, 어욱새, 속새, 떡갈나무, 백양수패 거기 가는 건 이 몸이 죽은 후에 가는 거죠? 그쵸? 묻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은 어디라고 봐야 돼? 두 글자. 무덤 정도 되겠죠? 아니면 어디라고 봐도 돼? 저승이라고 봐도 괜찮겠지. 이 몸이 죽은 후에 가는 공간이니까. 납득됩니까? 문장 또박또박 읽어보면 25번에 다 바로 그냥 3번 아니야. 이 몸 죽은 후에 가는 공간이라니까? 이해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25번에 3번 말고 다른 거 찍은 건 도대체 어떤 반응이죠? 다음에 계속 갑시다. 장징조사 종장 가겠습니다.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휘바람 불 때 무덤 위에 빨간색 밑줄. 자, 다시 잔나비가 휘바람을 언제 분다고? 어디서 분다고? 무덤 위에 분다고. 죽은 뒤에.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밑줄 뉘우침대로 어찌하리. 죽고 나면 뉘우쳐봤자 소용없다고. 따라서 주제는 살아있을 때 마음껏 마시자. 이게 주제겠죠. 됐죠?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25번에 선제 4번, 5번 다시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 생각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인물의 대사나 행동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추론 같은 게 좀 있거든. 내가 항상 강조하는 인물의 간접제시 있죠. 대사나 행동에서도 내면을 추론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오늘 21번이나 25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문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좀 더 큰 이유는 그냥 마음이 급해서입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그죠? 네가 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니 봐봐 지금 나에서 이 몸 죽은 후면 똑하니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 아까 11번도 마찬가지죠. 대사 주변에 지첩대시 다 있었죠. 그쵸? 근데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얘기 되게 길게 한 건데 선생님 그렇게 다 확인하면 느릴 것 같아서요. 이 사람 환장하는 거죠 이게. 그쵸? 그렇게 읽으면 왠지 느릴 것 같아서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왠지 느릴 것 같다. 잘하면 따져봅시다. 설렁설렁 읽었다가 21번하고 25번 더 최악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니면 뭔가 찝찝한데 근데 정확하게 정답이 안 나오니까
선지 한 2개, 3개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그게 빨라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거지? 어차피 선지 보고서 계속 고민하고 있을 텐데. 알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 여러 문제 푸는 거 보면 지문 4, 문제 6, 한 이 정도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일상초에 얘를 너무 빨리 읽으니까 흘리는 정보가 많아서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랜 시간 고민해도 일상초에 여기서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이 낮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오히려 한 7대 3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 내가 독서 지문 풀 때도 좀 그렇지 않아? 독서 문제 풀 때도 지문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고 문제는 가볍게 쓱 풀어내죠. 근데 왜 문제 풀 때 거꾸로 가죠? 그렇게 풀면 절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오늘 쌤, 아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난 그렇게 읽으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정 부담스러우면 그래서 내가 아까 시험 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3지문 중에 한 지문이라도 그렇게 해봐. 정 부담스러우면 4세트 중에 한 세트라도 그렇게 해봐. 알겠죠? 특히 평소에 문제 풀 때랑 시험 문제 풀 때 성적 차이가 좀 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험장에서 고집을 좀 부리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커. 자, 27에서 30번 가겠습니다. 김주영의 새를 찾아서. 자, 일단은 이 작품 관련해서는 내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죠? 어디인 줄 알죠? 우리 모교. 가슴에 뻥이 차는 그런 사진이죠, 항상. 네. 나는 한 3년 동안 나만의 새를 찾아다닌 거거든. 나만의 새가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증, 합격증이죠. 합격증. 나한테는 그 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학생증이잖아. 합격증이잖아. 근데 막상 그걸 얻고 나니까 되게 좀 허무하는 거야. 한 새벽 3시까지 계속 과제하고 한 9시쯤 일어나가지고 10시에 시작하는 수업 들으러 가고 아니면 7시 수업 들으러 갈 때도 있고 시험 기간에는 중앙도서관이 그 당시에 24시간이었으니까 지금 관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새벽까지 계속 그냥 공부하다가 집에는 걸어가는 거죠. 집에 걸어가다가 이 관악산이잖아. 학교 부지가 들게 만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 교수님들이 수업을 너무 못해. 좀 젊은 교수님들은 잘하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대학 가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수님들이 막 인간 강사들처럼 또는 나처럼 PPT 띄워놓고 막 필기 열심히 해가면서 자 여러분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그냥 책 쭉 읽어. 이 정도 이해됐죠? 문제 풀어오시고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는 되게 수업이 약간 좀 허무한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학 교수는 수업을 하기 위한 지위가 아니거든. 연구를 하기 위한 자리인 거지. 그 교수님들 나중에 대학생 짬이 좀 차고 나서 논문 읽어보면 글빨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글빨은 진짜 기가 막혀. 근데 수업은 진짜 못합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좀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새가 진짜 새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 소설 속에 나오죠. 새가 뭘로 변했다고? 솔방울로 변했다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런 게 과연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죠. 이 삼수까지 거쳐가면서 내가 목표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얻어간 게 있거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주인공도 이 일행을 찾아가면서 새를 찾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나중에 새라고 생각했던 게 솔방울로 변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왜냐? 나는 이미 인식이 성장했거든. 됐죠? 그러니까 삼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 시기마다 어떤 슬럼프를 겪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는 눈에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건 나의 장점이죠. 왜냐? 새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한 가지 얘기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행정고시 준비할 때 내 독서실 책상입니다. 좀 가슴 아픈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 책은 거시경작 책인데, 아직도 우리 집에 가면 거시경작 책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때가 묻은 그런 책이라서, 그리고 내가 행정고시 준비할 때 경제할 게 제일 애착이 많았기 때문에 행정고시 포기하고 나서도 그 책을 차마 버리지 못하겠더라고. 왜냐면 내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내 추억이. 그렇죠?
여기 초식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PSAT. 시간에 쫓기는 타임어택 시험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행정고시 4년 반 정도 준비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공무원 스타일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가방끈이 되게 짧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13살 때부터 객지 생활에서 스스로 이제 독립했던 거죠. 13살 때부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그런데도 지금 내 위에 누나가 2명인데 우리 누나 2명 전부 다 타지에서, 고향이 아니라 타지에서 대학 나왔고, 나 행정고시 그만둘 때까지 집안에 지원 잘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했던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엄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자주 선거한 것까지는 좋은데 가방끈이 짧은 그런 그 한을 누구한테 투영시켰냐면 첫 번째가 우리 누나였습니다. 큰 누나. 근데 큰 누나가 공부하다가 연애에 빠져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공부 소홀했거든. 그래서 대학 잘 가긴 했는데 엄마 기대만큼 잘 가지 못했어. 그 기대가 오로지 누구한테 오느냐? 나한테 쏟아지는 거죠. 왜냐면 둘째 누나는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공부 잘하면 엄마가 엄청 칭찬해주고 막 선물 사주고 그런데 이 칭찬받고 선물 받는 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만약에 내가 2등하면 어떻게 하지? 나 2등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지금 살아보면 2등 한다 그래서 뭔가 큰일이 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2등하고 운 적도 있습니다. 분해가지고. 나는 그게 나의 승부욕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다시 돌이켜보면 나의 만들어진 욕구였던 거죠. 나의 만들어진 욕구.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뭔가 시험으로 승부 보는 그런 진로를 정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오히려 밀어주고 싶었던 거지. 그죠? 밀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누구 욕구였냐? 우리 부모님 욕구를 내 욕구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크 라칸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 인간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고 살아간다. 되게 멋진 말이죠. 성찰이 있는 말인데, 근데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 행정고시에 떨어지면, 고시에 떨어지면, 이 떨어진 상태로 포기하면 인생이 나고자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근데 거기서 딱 한 발짝 물러서서 내 욕구가 애초에 아니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뭐 별 상관이 없는 거야. 물론 나이 먹은 건 좀 약간 치명적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만두는 날 오히려 속 시원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행정고시 4년 반에 그런 시간이 아무 소득이 없었던 거냐? 물론 가슴 아프죠. 그리고 시간 좀 아깝지. 지금 러셀대에 사회문화 선생님 올해 새로 들어온 거 알고 있죠? 여기 목동에 내 출강하고 있는데 내 과 후배야. 내 과 후배인데 나이 차이 엄청납니다. 왜냐면 나는 사무소에서 대학 가고 대학 가서도 행정고시 4년 반 준비하고 한참 있다가 학원 강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참 늦게 출발한 거거든. 한참 늦게. 그러니까 지금 이 러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빨리 출발한 사람들 보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애도 경력이 많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쵸?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걸 후회하기만 할 거냐? 그렇진 않은 거죠.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패도 맛봤거든. 그리고 내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거든. 무조건 근데 노력한다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층 더 상담할 때 여러분의 이 좀 슬럼프가 뭔지 이해 폭이 넓어지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결핍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얻어가는 게 있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자, 어렸을 때에서 가장 친한 이제 선배분이 엄영대 선생님인데 술 한잔 하다가 내가 학원 강사 시작한 지 얼마 됐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년 차 됐습니다. 얘기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와, 재밌겠다. 이 커가는 과정, 이게 좀 재밌거든. 근데 물론 현재 뭐 엄영대 선생님이야 강의 개강하면 나 마감이니까 현재가 만족스러울 수 있죠. 근데 그 강사의 현재 위치까지 올라갈 때 그 과정,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 재밌거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대 학생증을 손에 쥐었을 때, 그쵸?
그것도 굉장히 좀 기쁘긴 했지만 그러면서 내가 거쳐왔던 그 과정이 나한테 한층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과정이. 물론 그때는 되게 힘들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재수할 때, 그리고 삼수할 때, 내 목표를 위해서 뭔가 달려간다라는 게 나는 되게 좀 뿌듯했거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문제의식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문 위에다가 출제ポ인트 이렇게 2개 적어봅시다. 뭐 제목은 따로 적을 필요 없죠. 얘 빼고. 이야기 전개 방식과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성장 소설적 성격. 화면에 맞추면 안 걸리게 조심해 주세요. 자, 다 적었습니까? 본문 갑시다. 자, 낙산에서 다시 설악산으로 갔다. 자, 낙산에서 다시 설악산으로 갔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일행을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우리 파란색 네모치고. 여러분, 내가야 아니면 우리가요? 우리가죠, 그렇죠? 여기서 작품의 주인공은 뭘 찾아 헤매고 있었죠? 일행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근데 이미 일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일행을 찾았다고. 내가 원하는 일행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설악산의 주차장에서 버스를 찾을 수 있었다 해도 일행의 숙소는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설악산 입구의 숙박촌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백 대의 관광 버스들이 몸을 비비며 서 있어서 버스의 홍수를 이루고 있었고 근방에는 100여 곳의 숙박시설이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재 이야기인데 과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과거 이야기는 누나와 함께 새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이 작품의 주인공이 나는 뭔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교차. 이게 서술상의 특징이야. 알겠죠? 자, 니은으로 갑시다. 내게 심어진 선천적인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대인지보다 몇십 배의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청년은 가지고 있었지만 버스는 찾지 못했다. 그쵸?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현재나 과거나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또는 찾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는 거죠. 자, 뒷페이지 갑시다. 자,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한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 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다. 그날도 역시 댄찌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뭐냐? 어차피 우리 집도 초가니까 분명히 집에 새 둥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 밑에 대사 갑시다. 자, 네 말이 딱 맞다대. 우야코, 내가 이때까지 그걸 생각 못했대. 네 말이 맞대. 우리 집은 이상 우선 삽작을 닫아 걸어서 댄찌꾼들의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 집을 후릴 수가 있지 않은가. 네, 리을 갑시다. 그러나 첫 번째의 만남이란 언제나 방법이 서툴게 마련이고 그래서 실패의 확률은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다. 역시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새잡기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 답사 여행의 출발 시간에 늦은 나는 나를 두고 출발한 일행을 찾아 온종일 곳곳을 헤맸으나 만나지 못하고 이튿날 아침에 혼자서 답사의 목적지인 설리먼 사지를 찾는다. 자, 이제 정말 일행과 만나는 일에 대해선 생각하지 말자. 파란색 밑줄. 이곳까지 당도할 동안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모두 나와 동행해 주지 않았던가. 그쵸? 이게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인 거지. 그리고 애시당초에 일행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야? 같이 어디 가기 위해서? 설리먼 사주에 가기 위해서. 근데 다른 일행이 거기까지 같이 줬거든. 굳이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자, 왼쪽 단의 마지막 줄 갑시다. 바로 그때 나는 그 새를 보았다. 한 마리의 새가 허공을 긋고 내려오더니 부두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나무 가지로 내려앉았다. 물론 나는 그 새가 허공에서부터 날아와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아 꼼짝 않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그 새뿐이었기 때문에 새는 당장 내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또 정확하게 그랬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우 긴 시간이 흘렀다. 새는 날아가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소나무가 서 있는 곳은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불과 4댓 발자국의 거리였다. 과장된 말을 즐겨 쓰는 사람일 경우 팔을 뻗으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기필코 새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잘라 말할 수 있다. 빨간 새 밑줄. 새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대로 솔방울로 변해서 나무와 같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애상초 내가 목표했던 것은 실제하지 않았다. 자, 환실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했고 확실했다. 꼬박 24시간은 입에 곡기를 넣어본 적이 없었다지만 하루 허기로 정신이 몽롱하거나 어리 빠질 지경에까지 이르진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솔방울로 변한 새가 다시 나는 새로 변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인식이 성장하기 전이었다면 뭐야 되게 허탈하네? 이랬겠죠. 근데 하지만 나는 일행을 찾지 못했음에도 동행이 따로 있었네를 깨달았죠.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 밑줄. 그러한 상황 전체가 조금 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밑에 적어봅시다. 인식의 성장. 인식의 성장. 자, 29번. 충격적인 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4번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집도 된직군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잠금장치 걸어놨던 거죠. 못 들어오게. 됐죠? 그 다음에 선지 5번. 된직군보다 간단하고 확실하게 새를 잡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확실하게 밑줄. 성공했어? 못했어? 못했죠. 확실한 방법이 아니었죠. 이해돼? 그렇죠? 그리고 간단하다고 보기도 힘들죠. 손전등이 없는 상태에서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지 5번 정답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돼. 된직구보다 간단하고 확실하게 새를 잡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는 건 새 잡기에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문 전체 주제에 따르면 결국 새는 뭐에 불과했어? 실제하지 않은 목표에 불과했거든. 따라서 새 잡기에 성공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5번은 그러니까 적절할 수가 없다고. 이해됨? 자, 그리고 30번 가겠습니다. 자, 선제 3번 정답인데 입에 곡기를 넣지 못해 밑줄. 정신이 몽롱하거나 얼이 빠진 것은 밑줄. 여러분, 몽롱하거나 얼이 빠졌다 그랬어?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그쵸? 밑에 적어봅시다. 인식의 성장. 인식의 성장. 자, 그런데 밑에 줄에 새의 깃털을 꽉 움켜쥐는 순간 손바닥이 물어 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건 인식이 성장하기 전이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죠. 2번 정답. 미안합니다. 3번 정답. 3번. 자, 다음에 여러분 주제의식 이해한 상태에서 현재 4번, 5번 다시 읽어봅시다. 납득됩니까? 지울 수 있죠?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해한 소설인데 바탕이 문제를 잘못 냈다기보다는 이 소설 자체가 굳이 연계하자면 낼 수 있는 장면이 이거밖에 없어. 되게 까다로운 소설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소설집은 해설할 때는 좀 다르게 배경 설명을 앞에 풍부하게 깔았던 거죠. 왜냐면 보기에서 그렇게 깔아주면 보기가 너무 길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좀
그렇게밖에 낼 수 없는 작품이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아까 내가 해줬던 얘기들 있죠? 따로 좀 기억을 잘 해두길 바랍니다. 아, 이런 주제의식이네. 됐지? 자, 그러면 31에서 34번 가겠습니다. 얘는 또 두 작품 다 EBS 영예니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지문과 위에다가 여러분 출제 포인트 2번하고 5번이 있죠? 두 개만 적어봅시다. 출제 포인트 2번하고 5번. EBS 교재는 오늘 초고 완성이 끝납니다. 그래서 편집 맡기면 9월 둘째 주쯤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재 정리하겠죠. 다 적었으니까 저 본문 들어갑시다. B에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빨간색 밑줄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그럼 B라는 건 원래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존재하는 그런 개념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외롭고 슬프다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별 이유가 없는데 그냥 비애가 느껴져. 무슨 비애? 근원적인 비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원적인 비애.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은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빨간색 밑줄,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비애는 나한테서 떠나갈 수가 없어. 평생 함께 해야 돼.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 하였더노. 비애, 오, 나의 신부. 빨간색 밑줄, 나의 신부. 사랑스러워. 이게 아니고 내가 함께 해야 할 동반자라고, 동반자.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아놓으라.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 빨간색 밑줄, 너를 묻을 아무 성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비애가 죽었다고 하는데 무덤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목이 뭐죠? 불사조죠. 다시 살아난다. 암시하고 있는 거죠. 수사로 불탄 자리에서 나를 입혀낸 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야. 그래서 비애는 나한테서 떠나갈 수가 없고 설령 죽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근원적으로 비애를 항상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애라는 건 없앨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누구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지?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니까 신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 결론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가 추가로 주어지면 불사조라는 작품을 신앙시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재훈 시인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러죠. 얘는 보기가 따로 주어져야 돼. 됐죠? 자, 다음에 질문 나눠 가겠습니다. 최성구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자, 여러분 얘는 지문 위에다가 출제 포인트 2번만 적어봅시다. 공간의 대비. 어떤 공간인지는 알겠죠? 첫 번째는 허공. 다음에 두 번째는 국도변 맞습니까? 국도변. 자, 1문단 1년부터 갑시다. 1년부터 가겠습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은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여러분, 북가시나무는 어떤 북가시나무라고?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라고.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 북가시나무라는 건 그냥 뭐라고 이해해도 괜찮은 거죠? 화자의 내면. 알겠죠? 화자의 내면이겠죠. 그 빨간색 밑줄. 무슨 주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은 뭐에 시달리고 있다? 이념에 시달리고 있다. 알겠죠? 이념의 폭력성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빨간색 밑줄.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 근데 북가시나무가 결국 화자의 내면이니까 화자의 내면에 흠집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화자는 어떤 상태?
이념의 폭력성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는 상태. 자, 2연 허공은 나의 나라, 파란색 밑줄.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여러분 이때 해라는 게 이렇게 해석해야 돼. 피해, 손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서 입을 이런 뜻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때 허공은 무슨 공간이죠? 위로와 안식의 공간 맞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뭐에 시달리지 않고 있는 거지? 여기에 시달리지 않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깨어나면이죠. 빨간색 밑줄. 깨어나면. 따라서 허공은 어떤 위로와 안식인 거냐면 이런 위로와 안식인 거죠. 그래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조심해줘야 돼. 다음에 여기서는 편히 쉬겠다지 이념의 폭력성에 맞서서 내가 뭔가 이겨내겠다 이렇게 말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내면을 확인할 수는 없어? 극복 의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이거 조심해줘야 돼. 극복 의지는 마지막 연에 가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허공의 뜻을 좀 조심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자, 3년.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과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빨간색 밑줄. 원치 않은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그러니까 국도변은 이념의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공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연. 봄 기운에 빨간색 밑줄. 대장간에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쌤, 봄 기운인데 생기를 띠고 빛이 난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화자의 내면을 또 다시 확인해봐야죠.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파란색 밑줄 반역하는. 여러분 화자의 태도는 그것에 반역한다죠. 그렇죠? 반역한다니까 극복 의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따라서 시퍼런 생기, 뾰족하게 빛이 난다라는 건 어떤 이미지를 구체하는 거라고 봐야 돼? 뭘 부각한다? 이념의 폭력성. 알겠습니까? 이념의 폭력성.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러면 33번 갑시다. 자, 33번에 선주 2번. 기억은 화자가 말이 자꾸 엉키네. 자, 33번에 선주 2번. 기억은 화자가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는 허무의 공간. 아니죠. 어떤 의미를 찾고 있지? 일시적이나마 위로와 안식의 의미를 찾고 있죠. 됐죠? 자, 다음에 니은은 화자가 신념을 지키라는 투정의 공간이다. 니은은 맞습니다. 마지막 연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다음에 정답은 5번 맞습니까? 기억은 화자에게 안식과 위로가 되는 긍정적 세계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안식, 위로. 어떤 느낌이라고? 근본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알겠죠?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니까. 꿈에서 깨어나죠. 자, 다음에 34번 가겠습니다. 선지 4번. 인정할 수 있나? 됐죠?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는 구절이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 화자가 거기에 반역한다 그랬죠? 서술에 집중해야지. 다음에 선지 5번. 가에서는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불사조라는 비유를 통해 화자의 슬픔이 승화된 경지를. 이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에이스당초 나한테서 떠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자라고 보고 있는 건지 계속 슬퍼하는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어져야 판단 가능할 것 같고 뒷부분 보면 신목의 향기와 근데 이게 중에 초록과 금빛의 향기가 나는 시를 쓰고 싶다 그랬죠. 반역해서. 그러니까 뭐가 아닌 거죠? 현실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에 맞서는 거죠. 그리고 자연세계를 동경한다. 그런 내면 확인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는 어떤 세계를 동경하는 거지? 이념의 폭력성이 사라진 세계를 동경한다. 그렇게는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5번 정답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학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